한국 노래 따위가 빌보드 1위를 하다뇨. 전부 조작이라고요. 미국의 최대 음원 회사의 사무실 안. 한 여자 직원이 난데없이 동료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그녀의 말에 시큰둥하게 반응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직접 차트 관리자 권한으로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를 순위 맨 밑바닥까지 내려버리려고 하는데요. 이 여자 도대체 왜 이렇게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최대 음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제시카입니다. 요즘 세계 음악 시장에서 K-팝의 인기가 무척 뜨거운데요. 제가 음악 업계에서 일해온 10년의 시간 동안 미국의 팝에서 K-팝으로 대중적인 인기가 넘어가는 모습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보았지만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는 음악 업계에서 일하는 동안 K-팝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K-팝이라는 장르는 말 그대로 철진한 팝송을 따라하는 아류 음악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곡들마다 장르는 뒤죽박죽이고 누가 들어보아도 기계로 찍어낸 듯한 공산품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에 비해 진짜 음악은 감정과 깊이로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죠. 예를 들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수인 브루노 마스의 노래들은 어떤 날씨, 어떤 기분에 들어도 잘 어울리고 감정 표현 하나하나가 진짜처럼 느껴지잖아요. 진정성을 가진 아티스트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이유로 브루노 마스를 무척 좋아하고 그의 음악을 진심으로 존경해왔죠. 그의 음악이 제가 근무하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할 때면 제가 다 기분이 좋아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고 다닐 정도로요. 그가 가진 음악적 역량과 실력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믿어왔습니다. 반면에 K-팝은 너무 다릅니다.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기계적으로 춤을 추고 오글거리는 표정을 짓는 모습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성형과 화장을 과하게 한 상태로 서로 똑같아 보이는 외모와 복장을 하고 있으니 누가 누군지도 헷갈리죠. 음악은 물론 보컬 실력도 낮은 데다 노래 자체의 깊이나 감동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K-팝이 국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유행한다지만 사실상 해외에서는 매니아들이나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저처럼 미국 음원 시장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K-팝이 저질 음악 같아서 굉장히 민망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만약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음악보다는 영화가 해외에서 주목받고 훌륭한 배우들이 연기로 인정받는 게 더 자랑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K-팝이 해외 시상식이나 방송에 나갈 때마다 저는 속이 상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일은 저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음원 차트에서 브루노 마스와 K-팝 가수인 블랙핑크의 로제가 함께 부른 아파트라는 곡이 순식간에 1위로 올라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팬들의 일시적인 관심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곡이 점점 더 순위가 상승하고 마침내 미국 음원 차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걸 보면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인 브루노 마스가 저질스러운 K-팝 가수와 협업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로 충격을 받았고 그 조악한 음악이 1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에 온 몸에서 힘이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브루노 마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이걸 순전히 조작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K-팝 팬들이 조직적으로 스트리밍과 음원 구매를 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K-팝 팬들이 워낙 극성스럽고 집단적이다 보니 그들의 순위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기도 했기에 확신했죠. 그런 몰상식한 일에 제 인생을 밝혀준 가수인 브루노 마스를 끌어들였다는 것이 치가 떨렸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변 동료들에게 한국 노래가 빌보드 1위를 한 건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주어진 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무기력한 동료들은 누구도 제 말에 동조하지 않았죠. 분한 마음을 풀 길이 없던 저는 순간 욱한 나머지 직접 그 노래를 순위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보려고 했는데 제 관리 직원 권한으로는 그런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저 거친 숨만 씩씩 내뱉으며 그날 오후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아파트라는 곡의 빌보드 1위가 조작이라는 정보를 찾아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제 손으로 순위 밑바닥까지 떨어뜨리기로요. 제가 사랑하는 가수 브루노 마스에게는 미안했지만 이게 그를 위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즉각 여러 자료를 모아 이 현상이 일시적인 인기몰이인지 아니면 진짜 차트 조작인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음원 차트에서 이렇게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팬층을 꾸준히 유지하며 음원 판매와 스트리밍을 이끌어내야 가능하니까요. 단순한 인기 이상으로 무언가가 조작됐다는 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K-팝은 지나치게 기획되고 인위적인 부분이 많은 장르로 보였기에 대규모 팬덤을 동원한 스트리밍 총공이나
사재기 같은 방법으로 차트를 조작한다고 믿었습니다. 먼저 국내외에서 K-팝 팬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음원 차트 순위를 위해 총공을 펼치고 음원을 반복해서 스트리밍하는지에 대한 기사들을 읽었죠. 총공, 사재기 같은 용어들이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되는지를 보고는 제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팬덤을 가진 방탄소년단 역시 이와 관련해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가 싱글곡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스트리밍과 차트 순위를 목표로 총공을 펼친다는 소식은 제게 K-팝이 얼마나 조작된 형태로 차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런 방식은 너무나 편법적이고 심지어 비윤리적으로 보였어요. 이런 방법으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비롯한 다양한 K-팝 그룹의 순위 조작을 의심하며 이에 관련된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 외신에서도 종종 K-팝 팬덤이 차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문제 삼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팬들이 돈을 모아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스트리밍 횟수를 늘려주는 조직적인 방식이 전형적인 예라고 여겨졌죠. 그리고 저는 이 정보들을 보며 블랙핑크의 로제가 참여한 아파트 역시 그저 그런 식으로 차트를 점령했을 거라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증거들을 모으며 조사를 이어가던 어느 날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빌보드와의 인터뷰에서 차트 조작 논란에 대해 언급한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RM은 팬들이 음원 구매와 다운로드를 통해 1위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규칙을 바꾸거나 스트리밍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은 빌보드의 역할이라며 그들이 불만이 있다면 자신이나 팬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차트 시스템 자체를 재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RM은 우리가 보이밴드라는 이유로 또 K-팝 그룹이라는 이유로 쉽게 공격받는 표적이 되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경을 솔직하게 드러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생각이 너무 편향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제게 K-팝은 오직 차트 순위만을 위해 조작되고 팬들이 만들어낸 과잉 인기라고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RM의 말처럼 그들이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정해진 룰 안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차트를 기록하고 있는 거라면 이 또한 하나의 노력과 전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팬들이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음악을 구매하고 스트리밍을 지속하는 행위가 과연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일하는 음원 회사 역시 노래를 부르는 가수와 그의 팬들을 연결해 수익성을 실현하는 곳이었으니까요. 더 차분히 생각해보니 제가 사랑하는 가수인 브루노 마스의 음원을 반복해서 듣고 그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 돈을 쓰는 것도 별반 다를 게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계기로 저는 제가 그동안 찾아봤던 K-팝 관련 기사가 상당히 편향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K-팝 팬들이 차트에 끼치는 영향을 다룬 기사들은 대부분 이 현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에 따라 저 또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RM의 인터뷰를 읽고 나니 K-팝 팬덤이 보여주는 충성도와 열정은 그저 조작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팬들이 자신의 아티스트와 음악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음원 차트는 철저히 각 음원의 스트리밍 횟수와 다운로드 횟수를 기반으로 순위가 정해지죠. 물론 K-팝 팬덤이 매우 열정적이고 때로는 극성스럽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열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규칙 내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팬들의 이러한 충성도가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아티스트가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고정관념이 부서진 계기는 아파트라는 곡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그 곡이 내고 있는 성과가 단순히 조작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래가 가진 매력 자체가 꽤 크다는 여론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아파트라는 곡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곡 자체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에 직접 듣기는커녕 그저 통계와 자료만 분석하며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곡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고 심지어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조차 이 곡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잠시나마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K-팝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이 노래를 언급하니
과연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해진 거죠. 솔직히 제게는 아직도 K-팝이라는 이름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제가 K-팝을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봐온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제가 찾아본 어떤 자료 속에서도 이 아파트라는 곡의 순위가 조작되었다는 소식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만들어낸 아파트라는 곡이 단순히 팬들의 조작과 인기몰이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진정성이나 특별한 매력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그 음악을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었지만 K-팝이라는 문화에 대해 예전만큼 무시할 수는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변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아파트의 빌보드 1위가 팬들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K-팝이 익숙하지 않고 완전히 이해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문화와 열정을 더 이상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았고 결국 곡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죠. 처음으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를 보았을 때는 그냥 또 하나의 기획성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K-팝 인기 가수 로제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서 인지도를 더 확장하고 로제는 팝스타 브루노 마스를 통해 미국에서의 인기를 굳히겠다는 전략이 너무나 투명하게 들여다보였습니다. 다분히 계산적인 협업일 거라는 선입견을 가진 채 저는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장 들려오는 첫 소절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머릿속에 바로 각인될 정도로 중독적인 멜로디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보컬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전해지는 신나고 펑키한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진실되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곡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다 보니 이 곡이 가진 특별함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로제의 중독성 있는 보컬과 브루노 마스의 거칠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가 서로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노래 전체에 일종의 생명력을 불어넣더군요. 그 순간 제 안의 편견이 서서히 사라지며 그저 이 음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빠르게 음악에 빠져든 것도 오랜만이었기에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였죠. 아파트라는 곡에 대한 여러 평가들 중에는 리듬이나 멜로디가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막상 제가 들어보니 이 노래가 단순히 신나는 리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 곡의 제목인 아파트는 실제로 한국 술자리에서 하는 아파트 게임에서 착안한 것이었죠.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이 게임을 하면서 이 노래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로제가 분명 미국 시장만을 타겟팅해서 노래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만의 문화를 첨가한 게 정말 신선했습니다. 더 찾아보니 아파트 게임이란 건 아주 간단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한데 모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았죠. 아파트를 외치며 원중앙에 손을 모으고 숫자를 부르며 게임을 이어가는 과정이 무척 유쾌하게 느껴졌어요. 그 외의 가사에서도 한국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이 곡이 단순한 팝송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노래라는 점이 새삼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노래의 첫 부분에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채영이 로제의 한국 이름이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또 브루노가 노래 중간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건배라는 한국말을 외치는 장면도 꽤 인상적이었고요. 그 장면을 보고 이 노래가 단순히 재미있는 가사나 흥겨운 비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적인 놀이와 표현들이 외국 팝 아티스트의 노래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랐고 나아가 이런 요소들이 다른 문화권에서도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곡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브루노 마스가 로제와의 협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된 후였습니다. 영상에서 브루노는 이 곡이 단순한 비즈니스 협업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는 로제와의 작업이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해 진심 어린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곡은 두 사람이 음악으로 쌓아온 우정의 결과물이라며 음악을 통해 연결되는 진정성 있는 순간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브루노의 말에 제가 품고 있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브루노는 그들의 협업을 그저 음반 성적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열정과 영감을 나누는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제와 함께 작업하는 동안 서로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으며 그들의 우정이 음악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한국의 음악 방송에서 아파트가 1위를 했고 브루노는 한국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 내내 울었어요라는 한국어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 진심 어린 제스처에서 브루노가 얼마나 한국 팬들과
로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브루노와 로제는 서로를 자랑스럽다며 서로의 존재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저는 다시 아파트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엔 마치 두 사람이 서로의 목소리를 통해 소통하는 듯한 감정이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우정과 신뢰가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듯 느껴졌죠. 가볍게 넘겨들었던 가사 하나하나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생각하니 곡이 훨씬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개성이 강한 아티스트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멋진 음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곡을 통해 저도 그들이 전달하고자 했던 감정과 이야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고요. 브루노 마스와 로제, 이 둘이 보여준 예술적인 협업과 우정은 그저 차트 성적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진심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음악의 순수한 힘과 그 안에 담긴 진실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술을 통해 얻는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악이 더 인기가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 동료들에게도 아파트를 추천하기 시작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싫어하더니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었냐며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저보다 먼저 로제의 아파트를 듣고 로제가 그녀의 SNS에 업로드한 아파트의 간단한 안무까지 외운 사람도 있었죠. K-팝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많은 동료들이 몰래 좋아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몇몇 동료들에게 더 물어보니 다들 그동안 K-팝에 빠져 있었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티를 못 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꺼내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본인들의 팬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멤버를 말하며 서로의 취향을 맞추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동료가 말해줬는데 거기서는 K-팝 노래가 틀어지면 즉석에서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는 게 흔한 일이랍니다. 그녀는 대학 때 BTS나 블랙핑크 노래가 흘러나오면 친구들하고 단체로 춤을 췄다고 했어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K-팝을 즐긴다고 하더군요. 그쪽에서도 K-팝 커뮤니티가 꽤 활성화돼 있어서 팬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노래에 맞춰 안무를 연습하는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대한 페스티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티를 안 내다가도 그 페스티벌이 열리면 다들 열정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요. 제가 잘 믿지 못하자 동료들은 실제로 그곳의 페스티벌에 참석해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수많은 팬들이 일사불란하게 K-팝 안무를 추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블랙핑크와 BTS를 포함해 다양한 K-팝 노래들을 들어보게 되었는데 듣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져서 이게 바로 K-팝의 매력이구나 싶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동료들로부터 K-팝에 대해 더 많이 듣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와 차트를 보며 어떤 곡들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할 때마다 그 인기의 비결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들어보는 정도를 넘어서 점점 더 K-팝의 독특한 무대 구성과 안무, 팬들과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확실히 다른 문화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관리하는 음원 차트가 더 건강하고 투명한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떨까? 물론 지금도 저희 음원 사이트는 가능한 한 투명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정하게 차트를 집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팝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 인기를 둘러싼 여러 문제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음원 사재기나 차트 조작 논란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내가 낸 돈이 내가 듣는 음악에만 배분되는 정책을 강화해 순수하게 음악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의사가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기존의 실시간 차트 대신 주간 차트와 월간 차트로 전환해 팬들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디오와 TV 데이터뿐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재생수까지 반영하여 더욱 넓은 차원의 공정한 음악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아티스트의 팬들뿐 아니라 발라드, 힙합, 인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팬들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차트에 반영되는 과정을 더 투명하게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는 단순히 음원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그 음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랑받고 또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해 저도 함께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K-팝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 이런 깨달음을 선사해준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라는 곡에게도 무한한 감사 인사를 보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한 식당 입구. 젊은 프랑스 여자가 서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주방에서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프랑스 중년 남성도 보이는데요. 여자는 프랑스 손님들에겐 전담 웨이터를 붙여 식당 안으로 안내하지만 한국인 손님에겐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한국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든 말든 쳐다보기는커녕 바로 다음 손님들을 맞이하는데요. 대체 이 여자 무엇 때문에 한국인들만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센르강 근처에서 3대째 식당을 하고 있는 집안의 장녀 미셸입니다. 현재는 할아버지가 은퇴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식당의 주인으로 근무 중이고 아버지 다음으로 식당을 물려받을 사람은 저입니다. 그런데 저는 식당을 물려받는 것 대신에 공부를 택했어요. 프랑스 굴지의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을 컨설팅해주는 업무를 하고 싶었고 더 나아가 저만의 사업체를 꾸리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표하는 사업은 효율과 수익이 극대화된 자동화 사업, 일일이 신경을 쓰며 운영을 하는 식당과는 무척 동떨어진 사업이었는데 아직도 아날로그한 일처리 풍조가 만연한 프랑스 안에서는 좀처럼 롤모델 삼아 배울 만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곳은 이미 너무나 앞선 발전을 이룬 나라라서 예상한 것보다 참고할 점이 적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했는데 수많은 나라 중 굳이 한국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였기 때문이죠.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혹한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엄청난 국가 발전을 이뤄내어 이제는 세계 10위에 손꼽히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답니다. 경쟁이 지나치고 사람들이 너무 부담을 받으며 산다는 이야기도 들렸지만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고 그 발전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분명 배울 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요소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가장 접하기 쉬운 드라마나 영화, 소설 같은 콘텐츠로 시작했어요. 이후에는 제가 다니는 대학의 한국어 수업도 들으면서 한국 출신 강사와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들과도 어울리면서 점점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고 가업을 이어받으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하던 식당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뿐인 딸이 식당을 물려받으면 몇 대에 걸쳐서 그 명맥을 유지하는 지역 명물이 될 것이고 식당 위치도 센르강이 바로 보이는 자리이니 지금보다 더 유명한 식당이 될 거라는 기대도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식당을 물려받으라고 강요하는 건 단순히 가업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식당은 좋은 위치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예전만큼 손님들이 오지 않았고 매 계절마다 제철 재료로 음식을 하는 방식을 고수하는데 재료비도 너무 올라 매일 적자가 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 시대가 변했고 손님들의 입맛과 선호하는 서비스도 달라졌는데 아버지는 전통을 지키겠다면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업을 이어받지만 않으면 가게가 망하던 말던 저와는 큰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될 것 같더라고요. 식당을 닫으려면 셰프들과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챙겨주어야 했고 식당을 정리할 공사비도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식당을 닫으면 집안 전체가 빚에 허덕이게 될 게 뻔한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시간은 갔기에 마냥 시리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고 빚더미에서 가족과 식당을 구하려면 오기를 가지고 뭐라도 해야 했죠. 그렇게 생각하자 기왕 이어받을 식당, 정말 멋진 곳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경영학과에서 배웠던 다양한 이론과 경영 방식을 활용해 역사 깊은 식당이라는 타이틀 외에도 수익이 잘 나는 식당이자 프랑스의 젊은 감성을 대변할 시간으로 만들고 싶었죠. 그리고 그런 변화를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적용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엄청난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이룩해낸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의견을 전혀 반기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내셨죠. 아버지는 프랑스에 사는 어느 누구보다 한국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인데
사실 저는 아버지가 한국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식당이 망해가는 원인이 전부 한국인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프랑스를 찾는 동양인 관광객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식당에도 서양인 손님이 줄을 이뤘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동양인들이 대거 프랑스로 여행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여행객 중에서도 한국인들 때문에 프랑스 전체가 더럽혀지고 있다고 아버지는 굳게 믿었어요. 아버지는 식당에 왔던 한국인들의 행동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그들이 미개하다고 말하곤 했는데요. 디저트용 포크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썰어 먹고 음식을 입에 머금고 알 수 없는 감탄사를 내뱉고 한 접시에 여러 명의 숟가락을 넣어 지저분하게 먹는다고 한국인들을 드잡이 해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국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한 덕분에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식기를 나눠서 쓰지 않고 같은 국물 음식을 공유해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감탄사를 내뱉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는데 아버지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진짜 미개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역정을 내시면서 바로 몇 달 전 있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식당에는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을 구경하려 온 한국인 관광객들이 무척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입구에서 손님의 자리를 지정해주는 웨이터에게 자리를 안내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곧장 식당으로 들어와 빈자리에 앉았고 그 행동은 아버지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습니다. 프랑스의 식당에는 모든 테이블마다 담당하는 웨이터가 있고 입구에서 그 웨이터를 만나 자리를 배정받아 들어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본식 준비가 되기도 전에 에피타이저를 전부 먹어 치워버렸다는 것인데 식사 시간이 한국보다 훨씬 긴 프랑스에서는 음식을 빨리 먹으면 그 음식이 맛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여러 명이 우르르 들어와 테이블을 몇 개씩 차지하고 음식을 빠르게 먹어치우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식당에 대한 모욕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 이상한 오해이며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음식을 빨리 먹는다고 설명해 주었고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더 빨리 먹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프랑스 식당에서는 프랑스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짜증을 보고 제가 생각한 방법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웨이터를 기다렸다가 자리를 지정받고 그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식사를 하는 프랑스의 전통 식당 이용 방법으로는 절대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식당 입구로 들어와 자리에 앉을 때까지도 웨이터가 오지 않고 주문을 할 때만 웨이터가 잠깐 와서 주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 덕에 주문까지 채 5분도 안 걸리고 심지어 식사도 빨리 해서 남자들의 경우 30분 만에 한 끼를 해결하고 식당에서 나온다고 했죠. 저희 식당에도 그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면 분명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적자를 피할 수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가장 먼저 식당에 출근한 저는 식당 운영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소수의 웨이터에게만 자리를 담당해 안내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웨이터들에게는 가게 안을 살피다 한국인 손님이 주문을 하면 재빨리 주문만 받고 음식만 서빙하라고 했죠. 처음에 웨이터들은 그 방법 자체를 이해 못했는데 마침 한국인 커플이 아침 식사를 하러 온 덕분에 제가 시범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입구에서 자리를 안내하려는 웨이터를 저지한 저는 그들이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입구에서 자리를 안내하는 웨이터가 자리를 찾고 거기로 손님을 안내하기까지 적어도 5분 이상이 걸렸을 텐데 한국인 커플이 직접 자리를 찾아 앉으니 채 2분도 걸리지 않았죠. 게다가 자리에 앉은 한국인 커플은 곧장 주문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워낙 정보력이 좋아서 식당에 가기 전에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미리 대부분 정해두곤 했거든요. 그 커플도 그런 것 같았고 저는 얼른 다가가 주문을 받아 그것을 주방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인 커플이 식당에 들어와 주문을 마치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니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식당에 들어오기 전 자리를 지정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10분 이상이었을 텐데 이런 방식이라면 하루에 적어도 2배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프랑스인과 서양인 손님에게는 웨이터를 붙여주었고 한국인 손님은 그냥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들도 그게 익숙했기에 불쾌한 티는 전혀 내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혹여나 불편한 기색을 비치는 한국인이 있으면 불편한 프랑스식 자리 지정 대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와 웨이터를 지정받길 원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웨이터 지정이 없는 걸 편안하게 여기는 한국인이 훨씬 더 많았죠. 제 시범을 본 웨이터들도 금방 감을 잡아서 한국인 손님이 자리를 지정받지 않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줄 때만 신경 쓰면 되어서 평소보다 할 일이 적어졌다고 좋아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인 손님들은 프랑스인이나 다른 서양인 손님보다 요구하는 것이 적었습니다.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고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찾아보고 온 것인지 그들이 원하는 메뉴를 딱딱 집어서 주문해준 덕분에 엄청나게 시간을 아낄 수 있었죠. 그런데 뒤늦게 식당에 나와 상황을 살핀 아버지는 너무나 못마땅한 듯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원래 그렇다고 최선을 다해 오해를 풀어드리려 해도 아버지의 한국인 혐오는 깊어졌습니다. 원래 빈곤하고 미개한 국가였는데 운이 좋아 선진국이 된 거라고 비하까지 하는 탓에 제가 더 화가 나더군요. 저희 가게에 와서 돈을 쓰려는 고객들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비난을 하다니요. 게다가 한국의 발전 역사나 실제 문화는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그저 과거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 공항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거기서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전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앞에 사람들이 우르르 서 있는데도 미리미리 신발을 벗어두는 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런 빨리빨리 정신 덕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를 계속 무시한다면 이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심각한 표정으로 일갈했죠. 평생 한 번도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화를 낸 적 없었기에 저의 그런 태도에 아버지는 무척 놀라셨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모두 마친 후 저는 아버지 앞에 보란듯이 평균 매출보다 정확히 2배를 더 번 오늘의 매출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당황하셨지만 일부러 티를 내려고 하지 않으셨죠. 조금 고민을 하시더니 내일도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고 식당도 아무 문제가 없이 운영된다면 인정하겠다고 하시지 뭡니까? 정말 내일까지 보고 인정을 하실까? 계속 하루씩 더 늘리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잠이 오지 않던 도중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장 친하게 지내던 대학의 한국인 친구들에게 내일 우리 가게로 와줄 수 있겠냐는 연락을 돌렸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고 아버지는 저보다 일찍 식당에 나와 계셨습니다. 정말 식당이 잘 운영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시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걱정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한국인들이었어요. 제가 어제 연락을 돌렸던 한국인 친구들이 다른 한국인 유학생들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가게 안 테이블이 거의 다 한국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시범을 잘 보인 덕분에 웨이터들도 적응을 한 상태였고 오히려 더 빠르고 많이 음식을 팔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빠르게 음식을 먹고 식당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신 듯했고 그것보다 더 아버지를 경악하게 만든 건 한국인들의 식사 예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친구들을 초청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해둔 상태였는데 바로 프랑스의 식사 예절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구분해서 쓰는 것, 본식이 준비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에피타이저를 즐길 것, 접시 하나에 여러 명이 식기를 담가 먹지 말 것. 사실 무례한 부탁일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한국인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지워주고 한국의 놀라운 부분을 더 알려주고 싶다는 제 말에 감동을 한 친구들이 흔쾌히 그 예절을 다 공부해 온 것입니다. 게다가 몇몇 친구들은 메뉴판이 펼쳐져 있으면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 손을 들어서 웨이터를 부르지 말고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는 것 등 프랑스인들도 요즘은 잘 지키지 않는 프랑스 식당 예절까지 공부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음식을 빠르게 먹고 깔끔하게 계산까지 마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학습 능력과 상황 적응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에는 분명 한국인들의 그러한 특성이 무척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버지도 프랑스인보다 프랑스 식당 예절을 잘 지키는 동시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무척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식당을 나서는 한국인 친구들을 소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3명으로 이루어진 한국인 친구들은 모두 키가 컸고 동양적인 미가 가득한 얼굴을 가진 동시에 무채색 옷이었지만 깔끔하게 입고 있었고 은은한 향도 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동시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문화가 없어서 저도 처음에 한국인들의 그런 인사를 보고 놀랐었죠. 아버지도 난생 처음으로 그런 인사를 받아봐서 무척 놀란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제 한국인 친구들은 식당의 음식이 너무나 맛있고 또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것 또한 무척 존경한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큰둥하던 아버지의 표정에 점점 기쁨이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손님들을 입장시키고 나니 식당은 한적해졌고 아버지는 식당 구석에 마련된 사무실로 저를 부르셨죠. 한국인들이 그렇게 멋지고 매너가 좋은 사람들인지 몰랐다며 놀라셨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람에 관해 너무나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살아왔다면서 아까 제 한국인 친구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을 때 식당에 대한 존중을 크게 느껴 감동했다고 털어놓으셨죠. 매출이 잘 나와서 좋기도 하지만 우리 식당이 존중받았다는 것 덕분에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저 역시 제가 부탁한 것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한 한국인 친구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식당의 운영 전권을 저에게 일임하시더니 메뉴 연구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메뉴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냐 물었더니 아버지는 한국인들의 입맛에 잘 맞는 메뉴를 개발해 보겠다고 하셨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는데 얼마 안가 아버지의 그런 시도는 무척 큰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한국인 친구들을 초청했던 날 몇몇 한국인들이 한국 포털 사이트에 우리 식당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중 꽤 큰 영향력을 가진 한국인 친구의 식당 후기가 프랑스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고 그 후 시험 삼아 저희 가게를 방문해 본 한국인들이 아버지가 개발한 한국인 전용 메뉴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 덕분에 점점 더 많은 한국 사람이 우리 식당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후기를 적은 친구는 센스 있게 제가 부탁했던 내용까지 후기에 써둔 덕분에 자리를 안내받지는 않아도 음식을 먹다가 소리를 내거나 한 그릇에 여러 숟가락을 넣어서 먹는 행동을 하는 한국인은 극히 드물었죠. 아버지도 저도 한국인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저희 식당에 관한 좋은 후기는 더더욱 늘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더 많은 한국인이 식당을 방문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한국인 손님이 몰리니 주변을 지나가던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도 호기심에 찾아와 식당은 연일 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꾸던 효율과 수익이 극대화된 사업을 예상치도 못하게 저희 가문의 식당을 통해 달성한 것이죠. 손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크게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자동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파리 샌느강이 가장 잘 보이는 한국인 여행자들의 성지 식당이라는 타이틀을 더 오래오래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엄청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지독하게 한국을 싫어하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 어처구니 없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아버지와 저희 집의 소중한 가보인 식당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혹시 프랑스에 놀러 오실 계획이라면 언제든 저희 가게로 와주세요. 한국인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